어머니, 수진아, 말자가 다가가려 하자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말자는 똑똑히 봤죠. 어제는 화장으로 가려져 있던 수진의 왼쪽 뺨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분명했죠. 이게 뭐야? 누가 때렸어? 아, 아니에요. 제가 문에 부딪혀서.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죠. 문에 부딪혔다고? 수진아,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마. 누가 때렸어?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말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한테 말해도 돼. 누가 너를 때렸니? 한참을 망설이던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말 괜찮아요. 제가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맞아. 설령 잘못했어도 때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 말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안쓰러웠죠. 시장 와서 다행이다. 이리 와, 찻집에 가서 얘기하자. 말자는 수진의 손을 잡고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자 수진이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말자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이 가르쳐 준 것 중 하나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질문이라는 것이었죠. 어머니, 저 어떡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말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죠. 천천히 말해. 누가 때렸는지만 말해줘. 서울 근교의 한적한 단독주택.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텃밭에 심은 상추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30년간 형사로 살았던 팽팽한 긴장감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상추가 잘 자랐네. 말자는 혼잣말을 하며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는 일은 말자에게 새로운 즐거움이었죠. 형사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말자는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죠. 최근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앵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말자는 무심히 듣다가도 가끔씩 눈빛이 날카로워지곤 했죠. 오랜 형사 생활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따라 며느리 수진도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말자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수진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어서 와요. 아침 먹었어요? 네, 엄마. 먹고 왔어요. 수진의 대답은 늘 그렇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자와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금세 고개를 숙였죠. 상우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요즘 회사는 어때? 네,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엔 활기가 없었습니다. 말자는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훈이 화장실로 간 사이 말자는 수진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말자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죠.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참, 다음 주가 추석이네. 친정엔 언제 가기로 했어?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엄마가 감기에 걸리셨대요. 거짓말이라는 걸 말자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은 사람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는 법을 가르쳐 줬죠. 하지만 말자는 모른 척 했습니다. 상훈이 돌아오자 분위기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내를 챙기는 다정한 남편이었죠. 그런데 수지는 상훈의 손길에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희 이만 가볼게요. 오후에 수진이 친정에 들러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말자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수진이 신발을 신으며 잠깐 뒤를 돌아봤죠.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상훈을 따라 나갔죠.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말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멀어져가는 아들 부부의 뒷모습이 보였죠. 상훈은 여전히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지만 수진의 걸음걸이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내가 형사였을 땐 죄 있는 놈들이 눈에 딱 보였지. 지금은 내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만 보이네. 말자는 혼잣말을 하며 TV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어두운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어떤 사건보다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무렵 말자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5년이 됐죠. 처음엔 밝고 활발했던 며느리가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특히 친정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죠.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형사의 직감이 말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며느리의 사생활에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었고 아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말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은퇴 후 시작한 일기 쓰기는 하루를 정리하는 새로운 습관이 됐죠. 오늘도 수진이가 왔다 갔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나서기도 그렇고 형사 시절이었다면 벌써 파헤쳤을 텐데 이제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처지가 됐구나. 펜을 내려놓은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텃밭의 상추들이 희미하게 보였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오늘도 며느리의 그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석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죠. 혼자 사는 집이지만 명절만큼은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전에 들러 인사를 하고 친정에 갈 예정이었죠. 어머, 벌써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수진이 들어오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우는 어머니에게 절을 올리고 차례상 준비를 도왔죠. 말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살짝 훔쳐봤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는데 왼쪽 뺨 부분을 유독 신경 써서 가린 흔적이 보였죠. 차례를 마치고 함께 아침을 먹는 동안 수진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죠.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친정에서 전화 온 거 아니야?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고? 상훈의 물음에 수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광고 전화예요. 요즘 너무 많이 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자는 수진의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상훈이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진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을 수밖에 없었죠. 네, 엄마. 지금 시댁이에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말자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다그치는 톤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은 수진이 고개를 들자 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수진이 급하게 시선을 피했죠. 저, 친정에서 빨리 오래요. 엄마가 음식 준비를 혼자 하고 계셔서. 그래, 빨리 가봐야겠네. 상훈이한테 말하고 바로 출발해. 말자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수진의 목소리에 묻어있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말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자꾸만 아침의 수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왼쪽 뺨을 가리려 했던 진한 화장이 신경 쓰였죠.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훈이 혼자 들어왔죠. 수진이는? 친정에 두고 왔어요. 내일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상훈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었죠.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 장모님이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수진이한테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사위 입장에서 뭐라 하기도 그렇고. 말자는 아들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상훈이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사실 오늘 좀 이상했어요. 수진이 얼굴에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얼굴에 뭐가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화장으로 가렸는데. 혹시 엄마도 보셨어요? 말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말자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형사 시절의 경험이 계속 경고 신호를 보냈죠. 수진의 두려워하는 목소리, 진한 화장으로 가린 얼굴, 그리고 상훈의 걱정스러운 표정까지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말자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명절 뒤라 한산했죠. 과일을 고르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더는 맞고 살 순 없어요. 말자가 고개를 돌리자 골목 모퉁이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수진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죠. 어제도 아무 이유 없이. 네, 알아요. 참아야 한다는 거. 하지만 이번엔 정말. 말자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맞고 살 순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수진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수진아. 말자가 다가가려 하자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말자는 똑똑히 봤죠. 어제는 화장으로 가려져 있던 수진의 왼쪽 뺨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분명했죠. 이게 뭐야? 누가 때렸어? 아니에요. 제가 문에 부딪혀서.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누가 봐도 명백했죠. 문에 부딪혔다고? 수진아,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마. 누가 때렸어?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말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한테 말해도 돼. 누가 너를 때렸니? 한참을 망설이던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맞아? 설령 잘못했어도 때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 말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안쓰러웠죠. 시장 와서 다행이다. 이리 와, 찻집에 가서 얘기하자. 말자는 수진의 손을 잡고 근처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자 수진이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말자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이 가르쳐 준 것 중 하나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질문이라는 것이었죠. 어머니, 저 어떡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말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죠. 천천히 말해. 누가 때렸는지만 말해줘.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말자는 직감했습니다. 며느리가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이죠. 찻집에 따뜻한 차 향기가 퍼졌지만 수지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자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죠. 긴 침묵 끝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예요. 말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장모님이 왜?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신대요. 시집 잘 가서 편하게 산다고. 친정은 생각도 안 한다고.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자는 오랜 형사 경험으로 아직 다 말하지 않은 게 있음을 알았죠. 그것 때문에 때렸다고? 그것만은 아닐 거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다시 입을 열었죠. 아빠도 때려요. 엄마가 시키면. 말자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는 사실에 형사 시절의 본능이 꿈틀거렸죠. 언제부터였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요. 처음엔 그냥 잔소리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상훈이는 알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안 돼요. 남편이 알면 친정과 완전히 끊어질 거예요. 그럼 동생들이. 말자는 수진의 말에서 또 다른 사연을 감지했습니다. 폭력을 참는 이유가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동생들이 어떻게 되는데? 동생들 학비를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만약 제가 친정과 연을 끊으면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돈 때문에 폭력을 참고 있는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에서 옛 수첩들을 꺼냈죠. 30년간의 형사 생활이 담긴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 사건들을 다시 들춰봤죠. 폭력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지. 말자는 혼잣말을 하며 수진의 시부모에 대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퇴했지만 형사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수진의 친정이 있는 동네로 향했죠. 시장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박경자 씨 아세요? 딸이 셋인데. 아, 세탁소 하는 박 사장님 말씀이세요? 알죠. 남편이 고정길 씨고 과일 가게 주인이 쉽게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제가 그 집 딸이랑 아는 사이인데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글쎄요. 박 사장님은 목소리가 크긴 한데 고 사장님은 좀 무서운 분이죠. 술 드시면 특히. 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말하기를 꺼리는 눈치였죠. 말자는 과일을 사면서 다른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요? 에휴, 말도 마세요. 딸들 불쌍하죠. 큰딸은 시집가서 잘 산다던데 명절 때마다 돈 뜯으러 불러들인다고. 돈을 뜯는다고요? 동생들 학비 핑계로 맨날 큰딸한테 손 벌린대요. 안 주면 난리가 난다고 하던데. 말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죠. 세탁소 위치를 확인한 말자는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낡은 건물 1층에 있는 세탁소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중년 여성이 다림질을 하고 있었죠. 박경자로 보였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큰애한테 전화했어? 이번 달 돈 언제 준대? 조금만 기다려요. 추석 때 와서. 추석은 지났잖아. 당장 전화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자는 본능적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세탁물 맡기려고 하는데요. 박경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자를 봤습니다. 안쪽에서 고정길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뭐 맡기실 거예요? 박경자가 서둘러 물었습니다. 말자는 입고 있던 재킷을 벗으며 고정길을 유심히 살폈죠. 오른손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보였죠.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곧바로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 말자예요. 잘 지내시죠? 어이구, 말자. 은퇴하고 잘 지내나? 네, 그런데 좀 부탁이 있어서요. 혹시 고정길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60대 초반 남자인데. 고정길? 잠깐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동료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아, 찾았다. 1992년 부산 여고생 폭행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사람이네. 그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말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죠. 혹시 그 사건 파일 볼 수 있을까요? 미제 사건이라 아직 보관돼 있을 거야. 내일 서해 오면 보여줄게. 전화를 끊은 말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미제 사건과 현재 수진이 겪는 폭력. 어쩌면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발 더는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자는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서 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맞고 살지 않았을 것이죠. 며느리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말자는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하지만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말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경찰 배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퇴했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은 녹슬지 않았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30년 전의 미제 사건과 현재의 가정폭력, 그 연결고리를 찾아서 말이죠. 이른 아침 말자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니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커피 향이 코를 찔렀죠. 3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지만 여전히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선배님, 여기 있어요. 후배 형사 정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자를 미제 사건 보관실로 안내했죠. 1992년 부산 여고생 폭행 사건이라고 하셨죠? 찾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사건을? 개인적인 일이야. 잠깐만 볼게. 말자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 사이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찾았죠. 당시 17살이었던 피해자 김미영의 진술이 생생했습니다. 가해자는 20대 후반 남성, 오른손에 화상 자국, 폭력적 성향. 말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고정길의 오른손에서 본 흉터가 떠올랐죠. 계속 읽어 내려가던 중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가 딸 가진 부모는 조심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뒤쪽에는 당시 작성된 몽타주가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죠. 말자는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이 사건 피해자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30년도 넘은 사건인데. 잠깐만요. 정민수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들었죠. 김미영 씨,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네요. 결혼해서 이름이 바뀌었고,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대요. 말자는 연락처를 받아 적었습니다. 30년 전 피해자가 심리상담사가 됐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했죠. 경찰서를 나온 말자는 곧바로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영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전직 형사 한말자입니다. 네, 형사님이요? 1992년 부산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그 일을 왜 지금?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말자가 도착했을 때 창가 자리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앉아 있었죠. 김미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일을 떠올리니 힘드네요. 김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당시 가해자 오른손에 화상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셨는데, 네, 맞아요. 지금도 생생해요. 손등에서 손목까지 이어진 흉터였어요. 말자는 휴대폰에서 몰래 찍은 고정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 사람, 아세요?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얼굴은 많이 늙었지만 그 손, 그 흉터,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말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잡은 것이죠. 혹시 이 사람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당시에 자기가 곧 장가를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죠. 이런 사람이 가정을 꾸린다는 게. 김미영의 말에 말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정길이 결혼한 시기와 맞아떨어졌죠. 카페를 나온 말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증거는 점점 명확해졌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30년이 지난 사건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상훈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집에 가는 중이야. 왜? 그게 친정아빠가 회사로 찾아왔대요. 상훈이한테. 말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정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뭐라고 했대? 딸 버릇 잘못 들였다고. 시어머니가 쓸데없이 참견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알았어. 상훈이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너는 절대 친정에 가지 마. 집에 도착하니 상훈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엄마가 이상한 짓 한다고. 상훈아,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말자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수진이 맡고 있다는 사실부터 고정길의 과거까지. 상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그런 일이. 수진이가 왜 나한테는,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참았던 거야. 그리고 동생들 때문에도. 상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가서. 안 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수진이만 더 힘들어져. 우리는 똑똑하게 대처해야 해. 그날 밤 말자는 수진의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경자가 문을 열었죠. 누구? 아, 낮에 오신 분? 수진이 시어머니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거실로 들어가자 고정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자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죠.
뭐 하러 왔어요? 경고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며느리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둘 겁니다. 고정길이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뭐, 가만 안 둬? 내 딸 내가 교육시키는데 누가 뭐래? 1992년 부산 여고생 폭행 사건 기억하시죠? 순간 고정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경자도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죠.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몰라. 김미영 씨가 기억하고 있더군요. 오른손에 그 화상 자국까지. 고정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말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어디서 은퇴한 늙은이가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수진이를 한 번만 더 건드리면 30년 전 사건부터 다 파헤칠 겁니다. 말자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30년간 형사였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증거 찾는 건 제 전문이니까요. 말자가 수진의 친정집을 나온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훈의 회사에 익명의 제보 메일이 도착한 것이죠. 김상훈 과장의 가정사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시어머니가 폭력 전과자를 협박하고 다닌다. 상훈은 인사팀에 불려가 경위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상훈의 표정은 어두웠죠.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말자는 고정길의 지심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상훈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수진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죠.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친정에 가서 사과할게요.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지금 어디 있어? 집이에요. 짐 싸고 있어요. 제가 나가면 다 해결될 거예요. 말자는 급히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 캐리어에 옷을 넣고 있었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내가 왜 나가? 쟤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상훈 씨 회사에도 피해가 가고, 어머니도 욕먹고, 말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죠. 너 때문이 아니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때문이지. 피해자가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어. 수진은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말자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죠.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죠. 받지 마. 받아야 해요. 안 받으면 더. 수진이 전화를 받자 박경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여기 와서 아빠 협박하고 갔다며? 미쳤어?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당장 와서 아빠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동생들 학비는 꿈도 꾸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말자가 물었습니다. 동생들이 몇 명이야? 둘이요. 막내는 이제 대학 들어가요. 학비를 내가 다 대주고 있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경제적 억압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정민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부탁이 하나 더 있어. 고정길이라는 사람, 혹시 다른 전과나 신고 기록 있나 봐줄 수 있어? 잠시만요. 이 사람 꽤 있네요. 폭행, 협박, 공갈.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지만. 불기소? 왜? 피해자가 고소 취하했대요. 가정 내 문제라고. 말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까요? 혹시 피해자 명단 볼 수 있어? 그건 좀. 아, 근데 한 명은 알 수 있네요. 고정길의 처남, 그러니까 부인 동생이 고소했다가 취하했어요.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박경자의 동생까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죠. 말자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박경자였죠. 말자는 경계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경자의 목소리는 전화할 때와 달리 작고 떨렸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경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사실 제가 왔던 건 남편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부산 사건, 그게 정말이에요? 말자는 박경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죠. 정말입니다. 피해자도 만났어요. 박경자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럼 우리 오빠도. 오빠요? 박경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남편이랑 싸우다가 오빠가 말리러 왔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말자는 메모를 하며 물었죠. 오빠 이름이? 박정수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퍼즐 조각이 또 하나 맞춰졌습니다. 고정길의 폭력은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선 수준이었죠.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수진이가 제 딸이 맞는 걸 보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저도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서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박경자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30년간의 폭력, 경제적 착취, 그리고 오빠의 실종까지. 말자는 차분히 모든 것을 기록했죠.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용기를 내셔야 해요. 어떻게요? 우선 수진이한테 폭력 그만 쓰게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증언도 해주셔야 해요. 박경자가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박경자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그날 밤 말자는 수진과 상훈을 불렀습니다. 오늘 너희 엄마가 왔었어.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요? 왜? 도움을 청하러 왔더라. 본인도 피해자였어. 말자는 박경자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진이 외삼촌 실종 사건도 아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고등학생 때였어요. 외삼촌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아마 내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 거야. 상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이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말자는 수진을 봤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해. 끝까지 갈 준비가 됐어? 수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는 참고 싶지 않아요. 엄마도 구하고 싶고 동생들도 지키고 싶어요. 말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가족이 함께였고 진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박경자의 방문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박정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다시 정민수를 찾았죠. 10년 전 실종 사건이라 박정수 찾았습니다. 2014년 8월 15일 실종 신고됐네요. 신고자는 박경자 씨예요. 남편 고정길은 처가 일에 관심 없다고 진술했고요. 말자는 파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의 메모가 눈에 띄었죠. 가정 불화로 인한 가출로 추정. 수사 종결. 이게 말이 돼? 성인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가출 처리. 정민수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확실히 이상하네요. 보통은 더 조사를 하는데. 그때 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말자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는 얼굴이 퉁퉁 부은 박경자가 누워 있었죠. 수지는 엄마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어머니 만난 걸 들켰나 봐요. 계속 추궁하다가 박경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말자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죠. 진단서는 전치 3주예요. 갈비뼈도 금이 갔대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말자는 박경자를 설득했죠. 이번에는 고소하세요. 취하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하지만 그럼 우리 집이 이미 집은 무너졌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죠. 옆에서 듣고 있던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참지 마. 나도 도울게. 박경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첫 발을 뗀 것이죠.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오는 길 말자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외삼촌에 대해 더 기억나는 거 없어? 그때 외삼촌이 저희 집에 자주 왔어요. 엄마가 맞는 걸 못 참았거든요. 아빠랑 크게 싸운 날 이후로 못 봤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말했죠. 아, 맞다. 그날 아빠가 외삼촌한테 내가 뭔데 참견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부산에서처럼 해줄까? 라고. 부산. 또다시 나온 단어였습니다. 말자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죠.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1992년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당시 참고인 명단에 박정수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수, 당시 24세, 피해자의 이웃 주민. 비명 소리를 듣고 신고. 박정수는 그 사건의 신고자였습니다. 그리고 고정기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다음 날 말자는 김미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 박정수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김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를 구해준 분이에요. 그분이 신고해 주셔서 그분이 10년 전에 실종됐어요. 김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실종이요? 그럼 혹시 고정길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김미영은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분이 저한테 이걸 줬어요. 혹시 모르니 보관하라고.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한 거라고만. 말자는 수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것은 은행 계좌번호와 날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정민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계좌 추적 좀 해줄 수 있어? 10년 전 거야. 어려울 텐데. 일단 해볼게요. 기다리는 동안 말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정수가 왜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실종된 것일까? 저녁 무렵 정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찾았어요. 이 계좌 고정길 명의예요. 뭐? 그런데 이상한 게 10년 전 8월 14일에 5천만 원이 입금됐다가 바로 다음 날 전액 인출됐어요. 8월 14일. 박정수가 실종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입금자는 추적이 안 돼요. 대포 통장을 거쳤나 봐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고정길에게 거액을 줬고 다음 날 박정수가 사라진 것이죠. 그날 밤 말자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외삼촌이 어떤 일을 하셨어? 건설 현장 감독이었어요. 왜요? 혹시 10년 전에 특별한 일 없었어? 큰 공사나?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때 큰 아파트 공사가 있었어요. 외삼촌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부실 공사인지 뭔지. 말자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박정수는 부실 공사를 알았고 그것 때문에 제거당한 것일 수도 있었죠. 그 공사 현장이 어디였는지 기억해? 강남 쪽이었어요. 지금은 유명한 아파트가 됐죠. 하늘마루인가? 하늘마루 아파트. 10년 전 붕괴 위험 논란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논란이 사라졌죠. 말자는 확신했습니다. 박정수의 실종에는 단순히 고정길만 연루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세력이 있었죠. 내가 이걸 계속해야 맞는 건가? 가족을 잃는다면? 처음으로 말자는 흔들렸습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거대할 수 있었죠. 하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박경자와 두려워하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진실은 밝혀져야 해. 말자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박정수가 남긴 단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제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었습니다. 말자는 가족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카페. CCTV가 구석구석 설치된 곳이었죠. 상훈과 수진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박경자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말자의 말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입구로 고정길이 들어왔죠. 거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 일이야? 가족 회식이라며? 박경자와 수진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고정길 씨, 오늘은 당신과 마지막으로 대화하려고 불렀어요. 마지막? 무슨 소리야? 말자는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1992년 부산 사건 파일이었죠. 30년 전 부산에서 여고생을 폭행한 사건 기억하시죠? 고정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거 몰라. 증거도 없는 걸로. 증거요? 있습니다. 말자는 김미영의 진술서와 당시 몽타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찍은 고정길의 손 사진을 나란히 놓았죠. 화상 자국이 똑같네요. 그리고 여기 김미영 씨가 직접 확인했어요. 고정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지난 지 오래야. 맞아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말자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정수의 실종 신고서와 계좌 내역이었죠. 처남 박정수 씨 10년 전에 실종됐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종 전날 당신 계좌에 5천만 원이 들어왔더군요. 고정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텼죠. 그게 뭐? 사업 자금이었어. 하늘마루 아파트 부실공사 은폐대가 아니었나요? 이번엔 고정길이 움찔했습니다. 말자는 계속했죠. 박정수 씨가 현장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발견했고 당신이 그를 처리한 거죠. 돈을 받고서. 헛소리 마. 증거 있어? 말자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정수가 김미영에게 남긴 수첩이었죠. 박정수 씨가 죽기 전에 모든 걸 기록해뒀어요. 날짜, 계좌번호, 그리고 말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8월 14일, 고정길이 나를 협박했다. 하늘마루 건설 현장 소장 윤태섭이 뒤에 있다. 내가 만약 사라진다면. 고정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경자가 오열했죠. 오빠가, 정말 당신이. 닥쳐. 이건 다 조작이야. 고정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동요하지 않았죠. 조작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박경자가 몰래 녹음한 것이었죠. 박정수? 그 새끼는 죽어 마땅했어. 내일에 참견하길래. 고정길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해 박경자를 때리며 한 말이었죠. 이건 인정하시는 거죠? 고정길은 갑자기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상훈이 재빨리 막았죠. 어디서 손을 올려? 그 순간 카페 입구로 정민수와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말자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것이었죠. 고정길 씨 폭행 및 실종 사건 관련해서 임의동행 요청합니다. 고정길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죠. 다 거짓말이야. 내가 돈 있어. 변호사 부를 거야.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박경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수지는 멍한 표정이었죠. 정말 끝난 건가요? 수진의 물음에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었어. 상훈이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정길이 자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하늘마루 건설 현장 소장 윤태섭이 박정수 제거를 지시했대요. 부실공사 은폐하려고요. 정민수의 보고였습니다.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컸죠. 윤태섭도 잡았어? 도주 중이었는데 공항에서 검거했어요.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고 있었죠. 다음 날 뉴스에서는 하늘마루 아파트 부실공사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1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정길의 범죄들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말자의 집에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전과 달리 표정이 밝았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내가 너와 내 엄마가 용기를 낸 거지. 수진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죠. 어머니 텃밭에 심으세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말자는 화분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물었죠. 앞으로 계획은? 엄마랑 동생들이랑 새 출발하려고요. 상훈 씨도 도와준대요. 잘 생각했어. 이제 너희 가족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수진이 돌아간 후 말자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준 화분을 정성스럽게 심었죠.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 말자는 혼잣말을 하며 물을 주었습니다. 은퇴한 형사의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죠. 하지만 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또 다른 수진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죠. 말자의 텃밭에는 수진이 준 화분에서 자란 꽃이 만개했습니다. 라벤더였죠. 은은한 향기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뒤따라 상훈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여성보호센터에서 일하게 됐어요. 말자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고통을 겪은 수진이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이 된 것이었죠. 정말 잘했어. 내가 하면 잘할 거야.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죠. 참, 장모님도 많이 좋아지셨대요.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다고. 다행이네.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생들도 이제 제 몫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때 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수였죠. 선배님, 재판 결과 나왔어요. 고정길은 살인죄로 무기징역, 윤태섭은 25년형이요. 그래, 다행이네. 전화를 끄는 말자는 수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정말 끝이네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너의 새로운 시작. 그날 오후 말자는 혼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정민수가 반갑게 맞았죠.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요즘 가정폭력 사건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 정민수가 컴퓨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그런데 대부분 고소 취하로 끝나죠. 말자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혹시 은퇴한 형사들이 상담이나 조사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없을까? 정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선배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경찰서를 나온 말자는 김미영의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김미영은 따뜻하게 맞아줬죠. 어서 오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 말자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은퇴한 형사들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피해자들은 경찰서 가는 걸 무서워해. 하지만 우리 같은 은퇴 형사들이 먼저 찾아가서 상담하면. 김미영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저도 30년 전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말자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저녁 무렵 말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텃밭에 서서 라벤더를 바라봤죠.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말자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함께한 동료이자 반려자였죠. 아마 잘했다고 했겠지. 늘 정의로운 당신이니까. 바람이 불어 라벤더가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은퇴 형사 한말자 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시작. 기사를 본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기사 봤어요. 저도 도울게요. 우리 센터랑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함께 하자. 전화를 끊고 말자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죠.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들의 사연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말자는 메모를 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부터 만나야겠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죠. 저, 한말자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신문 기사를 봤어요. 저도 도움이 필요해서. 여성의 얼굴에는 익숙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수진의 모습과 똑같았죠. 어서 들어오세요. 차 한잔하면서 천천히 얘기해요. 말자는 여성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텃밭의 라벤더는 더욱 짙은 향기를 뿜어냈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정의는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그게 내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이었다. 말자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진심을 전할 차례였죠. 은퇴한 형사 한말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디선가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말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텃밭의 상추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듯 희망은 언제나 작은 틈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말자는 새로운 방문객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또 하나의 정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